2019년 7월 1일, 저는 경기도 수원의 한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핸드폰 속 뉴스 알림이 울렸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저게 진짜겠냐고요.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 28년을 몸담은 전직 연구원이자 현직 산업분석가로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였고,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콕 집어 지정한 품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불화수소 해칭가스,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단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물질들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은 말 그대로 멈춥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오일이자 연료이자 브레이크액을 한꺼번에 끊어버린 셈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이 세 소재의 대일 의존도는 각각 40에서 90%를 넘나들고 있었으니 일본이 왜 이 세 가지를 골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시각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임원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공정을 거치는데 불화수소는 그 공정 하나하나에서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의 혈액 같은 존재입니다. 그 혈액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쳤죠. 외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고, 블룸버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글로벌 디램 시장의 70% 이상, 낸드 플래시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이 쥐고 있었으니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왜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었지만 업계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속셈이 보입니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반도체에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게임 오버였고 일본이 유일하게 우위를 지키던 영역이 바로 소재와 장비였어요. 소재를 끊으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계산, 그것이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기 전에 부끄러움이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의존 구조를 3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뭐 어때서 사면 되지라고 했고, 장기적인 소재 국산화 로드맵은 늘 예산 부족과 낮은 우선순위에 밀려났습니다. 반도체를 완성품으로 파는 수출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불화수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물질의 순도를 업계에서는 9의 개수로 표현합니다. 순도 99.9%는 3N, 99.999%는 5N, 그리고 초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것은 무려 99.999999999%, 작 9가 12개인 12N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소수점 아래 12자리까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케미칼, 간토 땡카 공업, 이 세 기업이 이 12N 불화수소의 글로벌 공급량 90% 이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했던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이 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정 노하우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암묵지였기 때문에 설령 화학 성분표를 통째로 가져간다 해도 따라 만들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100년을 연구해도 우리 순도는 못 따라온다고요. 그 말이 허풍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상용화 수준의 기술 격차는 현실적으로 컸습니다. 솔브레인 당시 동우아인캠이나 후성 같은 기업들이 불화수소 생산을 하긴 했지만 순도 면에서는 최첨단 공정에 적용하기엔 아직 부족한 상태였죠. 포토레지스트는 더 심각했습니다. EUV 공정극자 외선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는 전 세계에서 일본 JSR,
시네츠 케미칼, TOK 세 기업만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그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더 굴욕적인 건 수출 허가 절차였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발동하기 전 이미 전략 물자로 분류된 일부 소재들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인데 소재 하나를 사기 위해 일본 공무원의 서류 도장을 9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존심 이야기를 떠나서 그것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실패였습니다. 이 구조가 형성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80에서 90년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 가장 빠른 길은 검증된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사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고 합리적 선택이기도 했죠. 문제는 그 선택이 수십 년간 관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이 사슬의 중간에 안착하는 게 익숙해졌고 가장 아래 먹이 사슬 소재와 장비까지 장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7월의 충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장면은 그 충격이 어떻게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몰랐던 중소기업들이 역사를 써내려간 100일, 그 첫 번째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7월의 대한민국은 마치 전시 상황 같았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예산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전쟁은 전국 곳곳의 작은 연구소와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솔브레인 공장을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반도체용 특수화학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 규제 이전에는 일반인이라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죠. 직원 수 700여 명의 이 중견기업이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라는 미션을 받아들었을 때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소 불은 그날 이후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사무실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3교대로 실험을 이어가며 일본의 12엔 순도 벽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동진 세미캠은 또 다른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이 회사의 전문 영역은 포토레지스트, 특히 ARF 불화아르곤 기반의 감광액이었는데 규제 직후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UV 공정은 빛의 파장이 13.5나노미터에 불과한 극자외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반 감광액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이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오차없이 그려내야 하니까요. 당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일본뿐이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 현 SK스페셜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분야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회사는 3불화질소엔 F3화 6불화 텅스텐 WF6 등 초정밀 반도체 공정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규제 사태를 계기로 불화수소 가스 계열에서도 국산화 범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불화수소는 액체와 가스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가스 형태는 더 고난도의 공정에 쓰이는 만큼 기술 장벽도 높았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규제 이전부터 이미 기술력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브레인은 5N7N 수준의 불화수소를 이미 생산하고 있었고 동진 세미캠은 ARF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상위권의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일본 소재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규제는 그 마지막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한 중소기업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대기업 라인에 올리지 못하면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삼성이 먼저 라인을 열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팀원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나라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다 해도 그것이 실제 반도체 생산에 쓰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검증이었고 그 검증을 위한 결단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초정밀 시설이고 단 하나의 오염 물질이 투입되어도 수백 장의 웨이퍼가 전량 폐기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공간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한다는 건 단순히 한번 써봅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현실이 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라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이해하시려면 반도체 공장의 생산 중단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P3 라인 하나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반도체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 라인을 새로운 국산 소재 테스트를 위해 멈추거나 일부 할애한다는 건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2019년 하반기 삼성전자는 국내 소재 기업들을 위한 테스트 베드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삼성의 실제 양산 라인에서 국산 소재를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연구소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실제 제품 생산에 투입해보는 실전 테스트였어요. SK하이닉스 역시 유사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소재 기업들이 개발한 샘플을 이천 청주 공장의 일부 라인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는 실패가 쏟아졌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순도 높은 불화수소가 실제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파티클 및의 불순물이 발생하거나 에칭 속도가 불균일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때마다 소재 기업 연구원들은 삼성 SK 엔지니어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제조 공정을 수정해서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대기업의 양산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소재 기술이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저는 당시 업계 내부에서 돌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솔브레인 연구팀이 개발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샘플을 삼성 라인에서 첫 번째로 테스트하던 날 결과가 나오기까지 온 팀이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수율이 일본산과 거의 동등했고 그 수치를 본 삼성 담당 임원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그 순간이 단순한 기술 검증의 순간이 아니라 30년간의 의존 구조를 끊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협력 모델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지식의 이전 때문입니다.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소재 기업 연구원들에게 이 공정에서는 이런 특성이 필요하다고 직접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국내 소재 산업의 기술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에서는 절대 공유되지 않았을 공정 내부의 디테일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적을 앞에 두자 오히려 우리끼리의 담이 낮아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R&D 예산이 대거 투입되었고 국내 소재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정부 보증을 서주는 금융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그 분야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라고 외면받았던 연구 과제들이 갑자기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났을까요? 일본은 최소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측을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다큐의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동한 지 불과 6개월 후인 2020년 초 솔브레인은 반도체 식각 공정용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2N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제 삼성 양산 라인에 투입 가능한 품질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를 뒤흔든 뉴스였습니다. 후성 역시 고순도 가스형 불화수소 생산을 대폭 확대했고 점차 일본산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포토레지스트 분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KRF 불화 크립톤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공급 비율을 빠르게 올렸고 2021년에는 ARF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율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 더 시간이 걸렸지만 국내 기업들과 KAIST, POST, 등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개발 속도가 예상을 훨씬 앞질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액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규제 이전 한국은 일본산 불화수소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 이후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으로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소재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가 흔들렸고 모리타 케미칼 경영진은 한국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한국 내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일본 소재 기업들이 역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제조법인을 설립해 현지 공급을 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즉, 규제를 만든 나라의 기업들이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 대상국에 공장을 짓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일본이 쏜 총알이 돌아와 자신들의 발을 맞춘 꼴이에요. 202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며 1차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공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솔브레인은 일본 이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도 소재 공급을 타진하기 시작했고 동진 세미캠은 해외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더 이상 이 기업들은 일본을 못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에 발표한 공급망 다각화 보고서에는 주요 소재의 국내 공급 비율이 규제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수입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불화수소 역시 국산화 비율이 규제 이전 10% 미만에서 40%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랑하던 기술 장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각성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꾼 전환점이 된 것일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 각성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저는 단언하건대 2019년 7월의 규제는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전략적 실수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것은 단기적 경제 압박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소부장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건드렸더니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의 한국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브레인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으로 성장했고 동진 세미캠은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SK스페셜티로 사명을 바꾸며 글로벌 특수가스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 기업들의 이름이 이제는 반도체 업계 종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부장 개념이 국가 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올라섰고 R&D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소재 부품 기업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지금은 국가 전략 산업의 주인공 자리에 올라 있어요.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일부 초고순도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 일본 독일에 의존하는 품목도 남아 있습니다. 자만은 이 이야기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인드셋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재는 못해라는 패배의식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제로 100일의 밤을 새워 결과를 만들어낸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 뒷받침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019년 규제 사태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나라의 연구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불을 밝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연구원이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만들지 못한 물질의 순도를 소수점 한 자리 더 올리기 위해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화려한 완성품 뒤에 가려져 있지만 그 완성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자체인 사람들이죠. 일본은 우리가 그 이유 자체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이에요.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위기가 먼저 오고 그 위기가 잠든 능력을 깨우고 그 능력이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왔고 2019년의 그 여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산업을 지켜보며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들길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